저는 사실 이 자리에 처음 서봅니다. 지금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이 회의장이 좀 뭐 휘황찬란하다고나 할까요? 그 이제 본회의장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 근데 이런 휘황찬란한 회의장에서 만드는 법률안, 생각하는 법률안이 고작 이런 겁니까? 저는 정말 그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고작 이런 생각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퇴보시키고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상권 분립 무너뜨리는 이런 법률이나 만들려고 이런 회의장을 국민들이 제공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된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진우 의원님이 내용을 잘 요약을 이제 해주셔서 저는 이제 뭐 그 얘기는 빼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법 왜곡죄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그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결정하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분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입법으로 해결하는 곳이 이제 여기 국회고,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분쟁이 생겨서 해결하는 곳이 이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간에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옛날에는 그게 이제 사적 구제라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이 뭐 자기 권력과 힘으로 또는 금력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조직화되고 커지면서 이제는 이 뭔가 특별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 필요하게 적고,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법부에서 이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 그 만든 곳이 이제 법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이제 곳이 이제 검찰이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왔어요. 와서 그러면 뭐 법원은 이제 국민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고 뭐 누가 옳은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이 양쪽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에서 보면 뭐 자기 일생을 걸고 또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 쪽은 마음에 절대 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쪽도 마음에 드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 이긴 쪽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 자기가 원래 이길 거, 원래 내 건데 절마한테 뺏길 뻔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원래 분쟁이라는 게 분쟁을 겪고 나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지만 그래도 분쟁을 해결해서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고 선언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 선언이 왜곡됐다고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법원 위에 또 다른 법원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4심제 그 법원의 판결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거를 뭐 채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헌재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럼 헌재의 결정은 그게 법 왜곡죄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합니까?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흔히 내세우는 게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하겠죠. 국민한테 물어봐서 투표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은 법원을 뭐하러 두고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표를 많이 가지고 힘이 세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정의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가 아주 전근대적 사회고, 그 사회를 벗어나고자 지금 우리는 피땀 흘린 건 아니지만 200년, 300년 동안 싸워서 만든 제도가 이 근대 사법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치주의를 이루고 이게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법이 바로 이 법 왜곡죄입니다. 아까 주 의원님이 그 북한에서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일이 이 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법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데, 독일은 우리하고 영 차원이 다릅니다. 독일은
20세기 들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히틀러, 나치 시대를 겪고, 두 번째가 동서독 분리돼 가지고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이제 인권 탄압하는 그런 사례를 겪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통일된 이후에 지금은 저 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법 왜곡죄와 이와 준하는 범죄를 두고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라들을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전범으로 보나요? 지금 중국, 러시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그 기본적으로 이 재판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양쪽 당사자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서 그 하여튼 어느 쪽이고 참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왜곡죄를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 두 번째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증거 조작이나 위조의 경우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직권 남용죄가 있어서 그 공무원의 경우에 뭐 판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 다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인데,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인데, 정말 심각한 건 그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경우라는 겁니다. 사실 인정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이 시간이 흘러서 법정에서 현출될 때는 다 증거에 의한 방법으로 현출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그걸 보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겠다고 이제 추정을 하지요. 근데 증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집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그 증거 재판주의 아닙니까? 근데 진 사람은 내가 분명히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빌려준 걸로 칩시다.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 거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근데 돈 빌려줄 때 친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차용증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피어서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네 돈 빌렸냐? 네가 지난번 빌려갔잖아. 증거 있어? 증거는 없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아. 근데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판사는 당신이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패소 판결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이 법률이 왜곡됐다 해서 이제 이 왜곡죄로 이제 판사를 고소를 하겠죠. 고발을 하거나. 그럼 누가 수사하고 누가 또 재판하나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검사들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A 검사가 수사를 해서 뭐 기소를 했거나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A 검사를 상대로 법 왜곡죄로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럼 B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보니까 A 검사가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 검사를 불기소하겠죠. 그러면 B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합니다. 법 왜곡죄로. 그러면 C 검사는 또 이제 담당해서 수사하겠죠. 근데 C 검사도 또 불기소해요. 또 고소합니다. D 검사, E, F, G 이 알파벳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한 2,300명쯤 되는데 한 사건 가지고 2,200, 300명 전체가 다 법 왜곡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